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갖는 날인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맛있는 요리를 쉽게 알려드리는 이보은의 사계 식탁 이어집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월 25일 목요일이고요. 저희는 오늘의 역사 그리고 이보은의 사계 식탁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의 역사에서는요. 지금 이 시기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보은의 사계 식탁에서는 저희 굉장히 흔한 식재료죠. 두부가 신박한 변신, 요리로 변신한다고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먼저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폭설과 강풍 등 악천후로 제주공항에 2만 명의 발이 묶였었는데요. 어제 아침 일찍부터 비행기 운항이 재개됐다는 소식입니다. 야, 제주에 폭설이 내려서 많은 분들이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데 네.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난 23일 제주국제공항에서는 초속 23m의 강풍 그리고 폭설로 인해 항공기 결항이 무더기로 속출했습니다. 제주도에는 이날 하루 동안만 22cm가 넘는 눈이 내렸는데요. 강풍주의보와 대설주의보가 동시에 발효되면서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오후 3시를 넘기고 국내선 운항을 취소해 결국 2만 명의 승객들이 공항에 발이 묶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폭설로 인해 결항된 항공기는 모두 346편이라고 하는데요.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는 항공권 예약 일정을 바꾸려는 승객들이 몰려 대기줄이 100m가 넘었고요. 제주공항 대기실에는 대기표를 구하려는 승객들로 온종일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굉장히 상황이 좀 혼란스러웠을 텐데요. 자, 그럼 어제부터 운행이 정상화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비행기 운항은 어제 오전부터 차츰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공항 측은 어제 오전 6시까지 활주로와 유도로 제설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고요. 이에 따라 마카오에서 출발한 제주공항 항공기가 오전 6시 15분 도착하는 등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다만 무더기 결항이 있었던 만큼 지연되는 항공편이 대다수였는데요. 대기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몰라 막막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유, 급한 일 있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진짜 발만 동동 구르고 그랬겠네요. 예, 저도 토요일에 갔다 일요일에 왔는데 월요일부터 저랬잖아요. 그 후로 쭉이었죠. 예, 아이고, 저희는 생방을 하니까 늘 제주 갈 때 저 기상 때문에 불안해요. 예. 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 새벽 시간대 경부고속도로에 37km가량을 역주행한 택시기사가 붙잡혔다는 소식입니다. 이 차량은 무려 22분 동안 역주행했지만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야, 무려 22분을 역주행했습니다.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을 텐데요. 이 사고를 어떻게 막을 수 있었나요? 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요. 23일 새벽 5시 15분쯤 경부고속도로 경산 IC로 진입해 서울 방면으로 주행하던 택시 한 대가 대구 동구 혁신도시 인근에서 유턴해서 역주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그재그 운행으로 차 속도를 늦추는 트래픽 브레이크로 정상 운행하는 차량들을 도로에 정차시켰고요. 당시 역주행하던 택시를 막기 위해 연료 수송용 트레일러 등 대형 화물차 2대도 동원이 됐습니다. 화물 차량 한 대는 대각선으로 고속도로 1, 2, 3차로에 세워져 통제 차단선을 만들었고요. 다른 한 대는 갓길에 정차해 혹시 모를 택시기사의 도주에 대비를 한 겁니다. 결국 역주행하던 택시, 경북 경주시 건천읍 경주 터널 앞에서 사고 없이 멈춰 섰는데요. 그 사이에 택시기사 A씨는 붙잡혔습니다. 아니, 이 택시기사는 대체 왜 역주행을 했답니까? 네, 이 택시기사 말을 들어봤더니 손님이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가자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부상 방면으로 택시를 돌려 역주행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고요. 경찰 측은 손님이 이거 역주행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택시기사에게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운전기사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해 봐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경찰은 이 택시기사가 음주를 하거나 약물을 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최초 신고자 그리고 대형 화물 차량 운전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한다는 방침입니다. 역주행 사고가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는데 이거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대처를 잘했다고 해야죠. 네, 네, 그렇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네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최근 악덕 소비자를 뜻하는 일명 블랙 컨슈머의 자영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블랙 컨슈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악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일부 고객들, 소비자를 말합니다. 특히 신선도가 중요한 식품업체나 식당 등의 업주들이 이런 사례로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블랙 컨슈머에 당한 피해 사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새우튀김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면서 환불 조치를 했다는 건데요. 이 고객이 초밥을 시켰는데 초밥이 총 26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반납할 때는 7개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밥집 사장은 우리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은 일단 여성 3명인데 모두 머리를 묶고 일한다. 그리고 고객이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제시한 사진을 보더라도 이건 여성의 머리카락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을 거의 다 먹은 상황 아니냐 이렇게 털어놨고요. 이 사장, 고객에게 환불이 어렵다고 설명하긴 했는데 이러면 또 별점 1점 이런 테러를 남길까 봐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다 하소연했습니다. 또 한 족발집 사장님은요. 한 사진을 올렸는데요. 고객이 너무 탄 족발을 보내서 이거 환불 조치해달라, 교환해달라라고 해서 음식을 수거해 보러 갔더니 이렇게 뼈만 남은 상황이었다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렇다 할 대응책이 없다 보니까 블랙 컨슈머들이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허위 후기를 올리게 되면요.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요. 명예훼손, 신용훼손죄 등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 업주 입장에서는 허위 이런 게시물로 피해를 봤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긴 한데요. 여러 차례 이런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 당연해서 가중해서 처벌받기도 하고 위자료 액수가 가산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얼마나 현실성 있는 조치인지 여부인데요. 일단 블랙 컨슈머로 단정해서 처벌한 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무엇보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업주 입장에서는 별점 테러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이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조치가 되긴 어려운 거 아니냐는 아쉬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상황임을 알아도 업주 측에서는 바쁘고 또 이게 문제가 돼 봐야 네. 이 상황에서 뭐 그렇게 뾰족한 대책도 없는 거고 이러니까 그냥 묻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확실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확실한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듭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 중국 유학생이 국내에 상당히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러면서 국내 대학가가 중국풍에 휩싸였다는 소식입니다. 마라탕, 탕후루 열풍에 이어서 식당과 학원, 노래방 등 중국인 전용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한국 학생들은 이런 식당 등을 가면 간단한 한국 대화조차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면서 불편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대체 어느 정도면 뭐 점령했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 걸까요? 네, 서울 회기동에 있는 경희대 인근 거리를 보면요. 중국어 간판을 단 가게들이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인기인 마라탕, 허거집은 물론 중국 본토 음식을 파는 가게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있는 안암동 거리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중국 노래방, 중국 통신 매장 등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들은 중국인 유학생이 많은 대학가마다 하나씩 위치하고 있는 체인점들입니다.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권의 중국화 현상 특히 두드러지는데요. 쪽문 주변에서 10년 넘게 부동산을 운영해온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상점들이 최근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정문, 쪽문, 원룸촌 주변에 눈에 띄게 몰려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는 하지만 한국 학생들의 불만이 좀 나오겠어요. 그렇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16만 6,892명입니다. 이게 10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 중 중국인 유학생이 6만 7천 명이 넘을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중국 학생을 포함한 유학생 수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낯설게 변한 학교 앞 풍경을 바라보는 한국 학생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어로만 쓰인 메뉴판을 보고 쫓겨나듯
나온 경험이 많다. 이런 불만을 토로한 학생도 있었고요. 또 다른 학생은 오히려 식당에 들어가서 한식을 먹으려면 검색을 해야 되고 중식을 먹으려면 여러 선택지가 있어서 구경하다 들어가서 골라 먹을 수 있다. 이러면서 중국어로 가득한 간판을 보면 낯설기 때문에 학교 주변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다. 이런 불만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니 중국 유학생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건 알았지만 대학가가 저 정도가 된 거는 몰랐는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또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인데요. 겨울철에는 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표면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다고 그래요. 뭔지 확인하시죠. 사만사온 대신 사만삼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겨울철마다 찾아오는 미세먼지. 추운 날씨와 더불어 기승하는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몸에 켜진 건강의 적신호.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다고 해서 찾은 한 식당. 이곳을 찾은 다양한 연령대의 손님들.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좋아한다는 메뉴는 바로 뭐 드시러 오셨어요? 돼지고기 먹고 있어요. 365일 언제나 먹어도 맛있는 돼지고기. 특히 살코기와 비계의 적절한 조화가 어우러진 요 삼겹살은 국민 외식 메뉴죠. 돼지고기 자주 드시는 편인가요? 삼겹살은 저는 워낙 좋아했으니까 자주 먹는 편이에요. 삼겹살이 뭐 우리가 먹기가 좀 쉽고 많이 먹고 있어요. 그냥 먹어도 맛있고 쌈 싸 먹어도 맛있는 삼겹살. 배우라고 너무 맛있어요. 돼지고기를 엄청 좋아해요. 특히 삼겹살. 미세먼지가 아주 심한 날은 돼지고기 생각이 나요. 평상시도 자주 먹는데 특히 좀 미세먼지 맡고 이런 날 신경이 더 많이 쓰여서 와이프랑 가족이랑 애기랑 같이 좀 자주 먹는 것 같아요. 맛있고 몸에 좋은 건 가족들과 찾게 되는 법. 맛있어요? 맛이가 어때요? 맛이가? 맛이가 좋아. 미세먼지가 매출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네, 아예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매출이 미세먼지가 좀 많으면 좀 매출이 좀 올랐던 것 같아요. 돼지고기가 미세먼지 배출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요? 돼지고기의 효능은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는데요. 돼지고기가 수은 중독과 광물성 약물에 의한 중독을 치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폐기관지 섬모 운동을 강화시켜 폐로 들어온 이물질을 제거하는 효과도 증가시킵니다. 동의보감에도 쓰여진 돼지고기의 효능. 하지만 돼지고기라고 해서 다 같은 고기가 아니라죠. 바로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국내산 돼지가 품질이 더 우수하다는 사실. 선생님 이렇게 한돈만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수입이랑 맛이 아예 달라요. 저희는 아무리 좋은 냉장 돼지고기를 먹어봐도 한돈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한돈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 입맛에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수입산을 먹었을 때 그 살코기와 비계의 맛이 한국 돼지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국내산 돼지만 취급하는 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부위가 따로 있다는데요. 이 부위는 어떤 부위인가요? 뼈등심이었습니다. 뼈등심이에요? 예, 돼지 등심에 붙어 있는 살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삼겹살 쪽은 가브리가 좀 더 들어가는 부위입니다. 추가로. 돼지 한 마리에 딱 8대만 나온다는 귀하디 귀한 뼈등심. 발빠른 사람만 맛볼 수 있다죠? 주문하신 뼈등심이랑 삼겹살 나왔습니다. 최근엔 돈마호크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는 돼지고기 부위 중 하나인데요. 노릇노릇 잘 구워진 뼈등심.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한 입에 넣어주면 입안에서 육즙이 폭발한답니다. 너무 맛있어요. 저도 뼈등심 처음 먹는데 되게 생각보다 부드러워서 깜짝 놀랐어요. 돼지 등심과 가브리살, 삼겹살을 동시에 맛볼 수 있는 특수한 부위인 뼈등심. 그 맛이 어떤가요?
보통 등심들 생각하시면은 좀 약간 퍽퍽하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부드럽고 육즙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그냥 구워 먹어도 맛있는 돼지고기. 집에서 더 맛있게 즐기는 법을 알려줄 분이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요리 하실 거예요? 네, 미세먼지를 탑할 수 있는 우리 돼지 한돈으로 집에서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 레시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치로 두들겨 만들 요리는 돼지 안심롤. 망치 너무 세게 두들기면 안 되고 힘을 조절하면서 얇게 편 돼지 안심은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해줍니다. 그리고 롤 안에 속으로 넣을 파프리카와 미나리를 준비한 뒤 약 4-5cm 길이로 썰어주면 되는데요. 특별히 미나리를 넣는 이유가 있나요? 안심 돈가스를 만들 때 미나리를 함께 곁들여 주시면요. 미나리의 풍부한 향과 아삭한 식감이 돼지고기와 참 잘 어울립니다. 돼지고기와 미나리의 만남. 실제로 궁합이 좋은 음식 맞나요? 미나리는 무기질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으로 장내 중금속과 노폐물 해독에 탁월하고 돼지고기와 궁합이 잘 어울리는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얇게 저민 돼지 안심에 먹기 좋게 썰어낸 채소들을 차례로 올린 뒤 김밥처럼 돌돌 말아주면 되는데요. 끝을 미나리를 감싸주세요. 미나리를 이렇게 돌돌돌. 채소와 함께 말아준 돼지 안심. 이제 반죽옷을 입혀줄 차례인데요. 잘 마른 돼지 등심을 밀가루, 달걀, 빵가루 순으로 반죽옷을 입혀줍니다. 이제 튀겨지는 일만 남은 돼지 안심롤. 빵가루의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예열된 기름에 퐁당 빠뜨려야 더욱 바삭바삭한 식감을 즐길 수 있는 등심롤이 된다고요. 노릇노릇할 때 꺼내 기름을 살짝 빼준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면 완성인데요. 자를 때 팁이 있다고요? 튀긴 후에 바로 썰면 고기 형태가 약간 부셔질 수 있기 때문에 한긴 식힌 후에 썰어주시면 깔끔하게 썰 수가 있습니다. 알록달록 색깔도 예쁜 안심롤.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먹기 좋겠네요. 이번에 만들 요리는 조리법도 매우 간단한 간장 돼지고기 덮밥인데요. 1차적으로 좀 노릇하게 고기가 익었을 때 보시면 익혀주시고요. 생강 좀 넣어주시고요. 청주. 그다음에 간장 양념이 이게 고기가 얇아야 그때그때 확 잘 스미기 때문에 양념적으로 더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약간 걸쭉한 형태로 드시고 싶으면은 여기 전분가루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오늘 그냥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얇게 썬 앞다리살에 간장 양념을 넣고 졸여 익히면 완성되는 간장 돼지고기 덮밥. 손님상으로도 손색 없는 근사한 돼지고기 상차림이 완성됐습니다.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돼지고기 요리. 맛도 좋고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되는 돼지고기로 맛있는 한 끼와 건강 모두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갖는 날일까요? 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역사를 사랑하는 남자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카랑카랑. 네, 우리를 역사 속으로 이끌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언제로 돌아갑니까? 1710년 1월 23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710년
1월 23일은 독일에서 유럽 최초로 도자기를 만드는 데 성공한 날입니다. 이 도자기 생산은 유럽 최초일 뿐 아니라 중국, 한국, 베트남에 이어서 세계, 일본에 이어서 네 번째 생산이기도 하고요. 이날을 계기로 해서 유럽의 프랑스, 덴마크, 영국 등으로 도자기 생산 기술이 퍼져나가면서 1000년 넘게 있었던 중국의 패권이, 도자기 시장에서의 패권이 꺾이게 되는 날입니다. 독일은 맥주, 소세지, 자동차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거기에 또 도자기까지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유럽의 도자기의 시초가 독일이다. 이건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도자기라는 게 사실 도기와 자기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잖아요. 이게 뭔지도 좀 궁금해요. 맞습니다. 도기와 자기를 합쳐서 도자기라고 하죠. 네. 도기는 이 구울 때 가마 온도가 달라요. 1000도에서 1100도 사이 정도 가마에서 구우면 도기가 되고 1300도 이상에서 구우면 자기가 됩니다. 고온에서 구울수록 그릇 표면이 유리처럼 매끈해지고 얇고 가볍고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도기보다 자기가 훨씬 더 고급 기술이죠. 자기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청자와 백자인데요. 이 둘은 겉으로 보기에 색이 다르니까 금방 구별이 되죠. 그런데 무게라든지 두께, 강도 이걸 고려하면은 백자가 훨씬 더 만들기 어려운 그릇이었습니다. 지금은 청자나 백자를 모두 고급 문화재로 생각하고 값을 따지니까 더 오래되고 더 희귀한 청자가 더 비싸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지만 그건 청자가 단지 희귀해서 그런 거고요.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거라면 당연히 백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네, 근데 백자도 종류가 여러 가지지 않나요, 그죠? 그 중에서 가장 고급으로 치는 백자가 있다면서요? 네, 백자 가운데에서도 아주 새하얀 바탕에 선명한 파란색으로 그림을 그린 청화백자가 가장 고급 백자예요. 13세기에 예쁘다. 몽골 제국이 유라시아 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온 세계의 이 국경 장벽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중국 남쪽에서 나는 고급 고령토와 중동 지역에서 나는 파란색 물감이고 코발트 블루라고 하는데 이 두 개가 서로 만나서 청화백자가 탄생한 겁니다. 청화백자를 만든 다음부터 청자는 더 이상 만들지 않아요. 고려에서도 이때부터는 청자 대신 백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고려 청자가 더 오랫동안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조선 전기에 우리가 드디어 청화백자를 만드는데 성공해요. 그래서 중국, 조선, 그리고 베트남까지 세 나라만 만들다가 임진왜란 때 일본이 조선 도공 끌고 가서 도자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청화백자를 만든 거죠.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네 나라만 청화백자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도자기는 처음부터 아시아가 꽉 잡고 있었는데 이게 언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겁니까? 중국 명나라와 조선에서만 청화백자를 만들고 있었던 16세기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상인들이 중국에 나타나요. 이 사람들이 명나라와 무역을 하는데 이들이 사간 건 주로 비단, 차, 그리고 도자기였어요. 특히 명나라 청화백자는 당시 유럽에서 굉장한 인기를 끕니다. 그런데 1600년대 중반에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중국을 차지하는 명청 교체기라고 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 혼란기 속에서 수출길이 막혀요. 그래서 유럽의 상인들이 도자기를 생산할 수 있는 다른 나라를 찾아다니다가 일본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조선 도공으로부터 청화백자 기술을 받아들인 지 불과 몇십 년 뒤에 일본이 중국 자기를 모방해서 자기를 만들어서 중국으로, 유럽으로 수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우리가 청화백자를 일본보다 더 잘 만들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 조선이 서양 사람들한테 먼저 발견이 됐으면 우리가 좀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그런데 모르죠. 그래서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도 아직 모르겠는데 하지만 조선이 기회를 놓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중국에서 청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도자기 수출이 재개되고 그래서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말까지 100년 넘게 유럽에서 중국 문화 붐이 일어나는데요. 이걸 시누아즈리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한류 열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중국 열풍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 청화백자가 대유행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비싸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의 여러 나라 귀족들이 전부 이걸 우리가 독자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독자 생산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는데 이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바로 독일의 아우구스트 2세였어요. 아우구스트 2세는 작센주의 선제후이자 폴란드 국왕이었는데 그때 독일은 신성로마 제국 시절이거든요. 이 신성로마 제국 황제의 선거권을 갖고 있는 제후를 선제후라고 합니다. 야, 그러면 이건 사실 도전이거든요.
이 천년의 어떻게 보면 아성, 도자기 아성이 도전장을 내미게 된 건데 이게 관심이 없으면 도전할 수조차 없는 거였잖아요. 네, 평소에 아우구스트 2세는 도자기 수집광으로 유명했어요. 특히 일본 도자기를 사 모으는 걸로 유명했는데 지금 독일 드레스덴에 가면은 이 아우구스트 2세가 만든 독일 도자기 궁전이 아직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또 한편은 전쟁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분 별명이 더 스트롱입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 강건왕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힘이 세다 이게 아니라 전쟁을 하도 많이 해서 힘만 센 왕 이렇게 조롱을 하는 별명이었다고 해요. 아무튼 전쟁도 도자기 수집도 공통점이 있죠. 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우구스트 2세가 모험적인 사업을 벌이는데 이게 바로 도자기 생산에 도전한 겁니다. 모험. 이러면 벤처, 지금으로 치면은 벤처 사업가가 되는데, 근데 유럽은 도자기 굽는 기술을 몰랐을 텐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 거죠? 아우구스트 2세가 도전을 주목한 건 바로 연금술이었어요. 연금술이라는 게 어떤 물건을 성질을 바꿔서 금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자, 도자기가 바로 흙의 성질을 바꾸는 거라고 하는 여기에 주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트거라고 하는 연금술사를 붙잡아다 놓고 마이센에 있는 자기 성에 가둬요. 그리고는 도자기를 못 만들면 못 나가.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 베트거가 목숨을 걸고 도자기 생산을 위한 실험에 열중을 합니다. 결국 그 비법을 알아내는데 성공해요. 자, 문제는 흙이었습니다. 이 고령토라고 흙을 발견했는데 독일의 고령토에 장석 성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한 3만 번 정도의 실험을 했다고 해요. 장석을 좀 추가하면 되니까 이때부터 독일에서 도자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결과 1710년 1월 23일 마이센에 왕립 작센 자기소라고 한 걸 만들어서 도자기 생산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연금술사를 이용해서 도자기를 만들게 한 아우구스트 2세 벤처 사업이 그럼 대성공을 거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베트거가 만든 건 진짜 금은 아니었지만 당시 1500짜리 영화로 블루 앤 화이트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화이트 골드라고 했어요. 정말 금처럼 비싼 물건을 만들었으니까 연금술이 성공을 한 거죠. 그런데 베트거의 1500자는 아우구스트 2세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부를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베트거가 성공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주변 나라에서 핵심 기술을 빼내가기 위해서 또 경쟁을 시작을 해요. 베트거는 끝까지 아우구스트 2세 곁을 지켰지만 그 조수를 비롯해서 이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속속 프랑스를 비롯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로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 바람에 베트거의 노하우가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고 마이센의 독점이 유지되지는 못합니다. 예, 이때부터 유럽인들의 흙 다루는 솜씨가 일치월장하게 되는 거고 유럽이 종주국을 넘어서서 다른 나라에 도자기를 수출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독일의 마이센 도자기는 세계적인 명품 도자기로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 비결은 꾸준한 기술 개발에 있습니다. 1710년에 처음 1500자를 만들었을 때 그 수준은 청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우스울 정도였어요. 그냥 짝퉁을 만든 거죠. 그런데 계속 기술 개발을 해서 더 하얗고 더 가볍고 더 단단한 도자기를 만드는데 성공해요. 게다가 결정적인 것이 독자적인 문양을 개발한 겁니다. 베트거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스카웃된 사람이 회롤트라는 사람인데 이 회롤트가 이 접시와 컵에 그리는 그림을 도안을 해요. 양파를 모티브로 하는 그림인데 이걸 쯔비벨 무스터라고 합니다. 이 그림이 지금까지도 수백 년 동안 똑같이 그려지고 있을 정도예요. 이래서 300년 전통을 가진 명품 도자기가 탄생을 한 겁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찻잔이 바로 이 도자기예요. 이 흔한 물건에 이렇게 재밌는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예, 도자기의 역사 확인해 봤고요. 이제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45년 1월 27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또 독일 이야기네요. 1945년 1월 27일은 나치 제국이 건설한 수용소 중에 가장 악명이 높았던 살인공장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해방된 날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나치 독일이 유태인을 학살한 강제 수용소죠. 100만 명 이상의 유태인과 수만 명의 폴란드 사람, 수천 명의 집시들이 여기서 대량 학살을 당했는데요. 이날 이곳이 소련군에 의해서 해방이 되면서 전 세계가 강제 수용소의 실상을 알게 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인류가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소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아우슈비츠는 원래 유태인 학살을 목적으로 세워진 건 아니었습니다.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후에 히틀러의 첫 목표는 폴란드 지식인 제거였어요. 그래서 1940년 5월 달에 폴란드 정치범을 수용할 목적으로 이 수용소를 세운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 유럽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 집시, 그리고 전쟁 중 소련군 포로들을 여기에 이송을 했고 곧 거대한 살인 공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3개의 구역이 있었는데 제1수용소는 행정본부, 2수용소는 비르케나우라고 해서 집산 학살을 하던 곳, 제3수용소는 모노비츠라고 해서 특수 노동 수용소였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유대인이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문과 노동 그리고 학살을 당했습니다. 유독 그 가스실이 악명 높았죠. 네, 그렇습니다. 아우슈비츠의 수용 생활은 정말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었는데요. 열차로 여기에 이송이 돼요. 그러면 가장 먼저 사람을 선별합니다. 쇠약한 사람, 노인, 임산부, 어린이는 즉시 가스실로 보내서 살해를 했어요. 샤워를 한다 해가지고 옷을 벗게 합니다. 이게 사실은 죽은 뒤에 사체에서 옷을 벗기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 스스로 옷을 벗게 한 거예요. 천장 구멍을 통해서 독가스를 투입을 하면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20분 이내에 질식사를 했는데 하루 최대 8,000명을 이렇게 가스실로 보냈다고 합니다. 자, 가스실로 안 간 사람들도 이 비참하긴 마찬가지예요. 평균 생존 기간이 3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자, 군수품 농장, 광산, 제철소, 농장 이런 데서 중노동을 견뎌야 했고요. 식사 정말 부실했습니다. 톱밥이 섞인 빵 한 조각에 썩어가는 배춧잎을 넣고 끓인 스프 한 그릇, 버터로 구성된 식사로 하루 1,500칼로리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정말 잔인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대량 학살을 했는데요. 더 나쁜 거는 그 학살 희생자들한테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다 뺏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학살을 했다면서요. 네, 시신을 태우기 전에 금리를 비롯해서 몸속에 있는 귀금속을 전부 찾아내고 머리카락까지 다 잘랐는데 이 머리카락으로는 매트리스와 천을 만들고 양말, 그물, 밧줄 이런 걸 짜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발견된 머리카락만 7톤이 넘었다고 해요. 사체에서 뽑아낸 금리빨은 녹여서 사용하고 화장시킨 사체, 그 재도 비료로 사용을 했다. 네, 더 소름 돋는 건 그 수감자들을 의학 실험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었죠. 네, 이 수용소에 죽음의 천사라고 불리던 사람이 있는데 요제프 맹겔라라는 사람이에요. 친위군 장교이자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의사였는데 유대인 중에서 바로 죽일 사람과 강제 노역에 동원할 사람을 선별하는 역할을 이 사람이 먼저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평소 관심사, 인종 연구를 위해서 유태인 수용자들을 생체 실험에 동원을 했습니다. 눈동자 색깔을 바꿀 수 있나 이걸 실험하기 위해서 아이들 눈에 염색약을 주사해서 실명을 시켰고요. 마취 없이 늑골을 적출하는 실험을 해서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하고 쌍둥이의 비밀을 밝히겠다고 해가지고 노인 쌍둥이부터 어린이 쌍둥이까지 무려 250명의 쌍둥이를 온갖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험을 해서 끝내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야, 인간의 잔악성, 잔인성, 광기 이게 어디까지인가를 보여주는 사람이네. 이 엥겔러요? 엥겔러? 이 사람도 친위대 출신 아돌프 아이히만처럼 벌 받습니까? 네, 이 맹겔레 전쟁이 끝난 뒤에도 처벌받지를 않았어요. 종전 후에 수용소를 탈출해서 고향으로 돌아갔고요. 여기서 숨어 살다가 1979년 브라질의 상파울루 해변에서 수영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이 천벌을 받았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처벌받지 않고 자연사를 했다는 게 좀 너무 씁쓸한데 그럼 이렇게 악명 높았던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어떻게 해방이 된 걸까요? 네, 1945년 1월 달에 전쟁이 막 막바지로 들어가니까 나치 친위대가 자신들이 저지른 범행을 흔적조차 없애기 위해서 가스실, 소각장 이런 건물을 전부 허물어 없애고 문서를 소각했어요. 그리고 행군이 가능한 수감자들은 전부 독일로 후송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1월 27일 날, 자, 이 소련 군대가 여기에 진입을 하게 돼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남아있던 수감자들이 이제 이 해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수용소의 끔찍한 실상을 이때부터 알게 되는 겁니다. 소련군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게 뭐였냐면 피골이 상접한 수천 명의 병자들이었고 수용소 곳곳에는 사람의
뼈가루와 머리카락이 자루에 담긴 채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미처 처리하지 못한 수백 구의 시신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소련군이 예상보다 먼저 여기 도착하는 바람에 미처 이걸 전부 없애지 않아서 흔적이 이렇게 남게 된 거죠. 네, 지금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박물관으로 조성해서 일반 관광객들이 둘러볼 수 있게 그렇게 바뀌었죠. 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폴란드 정부가 1947년에 수용소를 보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979년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어요. 현재는 이 일대가 전부 박물관으로 사용이 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의 역사박물관이 아니라 정말 최악의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 그 자체로 지금 남아있는 거죠. 아우슈비츠 수용소 20세기의 인간이 인간에게 자행했던 잔혹함을 보여주는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자, 희생자를 기리면서 동시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교훈을 반드시 얻어야겠습니다. 네, 끔찍한 역사의 현장을 또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1969년 1월 23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69년 1월 23일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을 분식의 날, 일명 무미일로 지정한 날입니다. 없을 무자, 쌀미자, 쌀이 없는 날이라고 한 뜻인데요. 이날은 쌀로 만든 음식을 음식점에서 팔지 못하도록 규제를 했고 그래서 분식, 밀가루 음식을 권장을 했습니다. 야, 요즘은 쌀이 남아 돌아서 문제라지만 60, 70년대에는 쌀이 없었죠. 그래서 홈분식 장려를 했고 도시락 싸가면 학교에서 도시락 검사했어요. 네, 섞여 있어야죠. 보리쌀이 있어야죠. 검사를 할 정도로. 근데 한국인은 밥심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쌀밥을 못 먹게 하던 때가 불과 몇십 년 전이다. 야, 이게 놀라운데. 혼분식 장려 운동 왜 이제 시작이 됐을까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식량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생산한 쌀은 동이 났고 앞으로 보리는 생산되지 않았으니 먹을 게 없는 그런 몇 달이 있었던 거죠. 그 정도로 식량이 부족했어요. 결국 쌀 소비를 줄여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박정희 정부가 비교적 공급량이 많았던 보리, 콩, 조 이런 잡곡을 섞은 혼식 그리고 그때 미국에서 지원을 받고 있었던 밀을 쌀의 대안으로 삼기로 하고 혼분식 장려운동을 펼친 겁니다. 이 노래 혹시 아세요? 아마 저밖에 모를 것 같은데요. 제가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꼬꼬대 꼬꼬 먼동이 튼다. 봉남이네 집에서 아침을 먹네. 옹기종기 모여 앉아 꽁당보리밥. 볼보라도 좀 더 맛 좋은 꽁당보리밥. 보리밥 먹는 사람 신체 건강해. 제가 이 노래를 아는데요. 알아요? 제 사촌 형들이 불렀던 것 같아요. 이미 기억이 나요. 아니 근데 여기에 맞춰서 여학생들은 줄넘기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랬었고요. 근데 이게 장려에만 머물지 않고 이거 단속했잖아요. 맞아요. 1969년부터 77년까지 매주 수요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식당에서는 쌀로 만든 음식의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국수, 수제비 같은 밀가루 음식을 이때는 팔아야 됐어요. 또 설렁탕 같은 음식에 일정 비율의 밀가루 국수를 사용하도록 강제를 했는데요. 지금도 곰탕이나 설렁탕에 국수나 당면 넣는 거 맞아요. 있잖아요. 국수. 이게 이때 시작이 됩니다. 쌀 때 시작 얘기구나. 또 식당에서 쌀밥을 내놓을 때 규격화된 공깃밥으로 내놓게 한 거. 이것도 이때 시작이 된 겁니다. 단속 요원이 돌아다녔어요. 불시에 단속해서 이 무미를 지키지 않은 식당에는 최단 1개월, 최장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학교도요. 점심시간 시작되기 전에 선생님이 앞에 딱 와서 자 도시락 뚜껑 연다. 그럼 이렇게 딱 열고 그걸 돌아다니면서 장부에 이 몇 퍼센트 있는지 그래서 그거 보리쌀 안 섞은 친구들은 보리밥 많이 싸온 친구한테 이렇게 좀 덜어서 내 위에다 올려놓고 막 보리밥 이랬잖아요. 빌리고 그랬어요? 그럼 정말 그때는 빈부격차 없이 친구들이 다 사이좋게 살 때예요. 1970년대 초에는 학생들 도시락에 30% 이상의 혼식이 돼 있지 않으면 도시락을 못 먹게 했을 정도입니다. 어머나. 그래도 아이에게 쌀밥을 먹이고 싶은 부모의 마음도 있고 또 집에서는 보리밥 안 먹는 집도 있잖아요. 아이 때문에 일부러 보리밥을 지어야 되는 이런 집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는 꽁보리밥을 내놓고 밑에는 쌀밥을 까는 2층밥 도시락도 이때 생겼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선생님들은 도시락 아래까지 이렇게 팔았습니다. 맞아. 그래서 걸리면 또 혼나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굳이 왜 그러셨나 그러니까요. 노력했는데. 또 게다가 그때 도시락은 네모나고 판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이제 검사하기가 쉬운데 좀 부잣집 아이들은
보온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 보온 도시락은 식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위에 보리밥을 섞어 놓으면 아래까지 파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또 이 검사를 피해가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도시락 가지고 막 이렇게 검사를 했다는 게 정말 재밌는데요. 근데 이 분식 장려 운동으로 혜택을 본 게 또 라면이라면서요. 네, 1963년 9월 15일 날 우리나라 처음으로 삼땡 라면이 출시됐는데요. 처음에는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한국인은 밥심이야, 밥을 먹어야 돼 이런 사람들한테 인스턴트 밀가루 음식이 처음엔 환영받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강력한 혼분식 장려 정책에 힘입어서 판매량이 급증하는데 1966년 한 해 동안 240만 개가 팔리던 라면이 1969년에는 무려 1,500만 개가 팔렸을 정도입니다. 라면 맛은 정말 기가 막히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히트 상품이고. 네. 그리고 또 있죠. 요즘에는 뭐 종류도 너무 다양한 쌀 막걸리. 근데 그때는 쌀로 막걸리를 빚을 수 없으니까 밀로 만든 막걸리가 서민의 애환을 달래준 거죠. 네, 막걸리는 옛날부터 원래 쌀로 만드는 술입니다. 그런데 쌀이 부족하게 되니까 쌀로 술을 못 만들게 해요. 1965년에 정부가 양곡관리법을 발표해서 쌀로 술 빚는 것을 금지하고 대신 밀가루로 막걸리를 빚어라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밀막걸리가 1990년까지 25년 동안 우리나라의 유일한 막걸리였는데요. 밀 막걸리는 쌀 막걸리에 비교해서 단맛은 떨어지고 신맛이 강하고 좀 더 걸쭉하고 색깔도 쌀 막걸리가 하얀 우유빛깔이라면 밀 막걸리는 꼭 바나나 우유 같은 그런 노란색이었어요. 자, 1990년 이후에 쌀 막걸리가 다시 허용이 되면서 지금 우리가 마시는 막걸리는 다 쌀 막걸리죠. 지금 옛날에 밀 막걸리 못 마실 거예요. 그렇죠. 한번 그때 맛을 봤던 기억이 있으세요? 저는 그때 학교 다닐 때라서 네. 아니 근데 MT 가면 네. 이만한 주전자에 그 밀막걸리 있잖아요. 누런 밀막걸리. 이만큼 다 와서 쭉쭉 따라서 뭐 대동제 같은 거 하고 이러면 그건 알아 먹었죠. 교수님은 또 모범생이었대요. 근데 그것도 신나게 먹었어요. 그때도 뭐 맛없고 이런 거 아유, 없이 그럼. 그냥 네. 그렇죠. 막 술을 마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근데 그럼 그 혼분식 장려 운동은 언제부터 사라지게 된 거예요? 네, 1977년에 풍년이 들었어요. 이때 쌀 수확량이 사상천 4천만 석을 돌파했고 이러면서 오랫동안 염원하는 쌀밥을 국민들이 모두 먹게 되면서 혼분식 장려 운동이 이제 중지가 됩니다. 식량 수급이 가능해지자 오히려 이번에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분식의 날을 폐지했고 강압적인 혼분식 장려 운동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돼요. 요즘은 보리밥이 건강식이라고 환영을 받고 있죠. 또 쌀 소비량이 줄어서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쌀을 못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하시고 지금 쌀밥 많이 먹는 운동을 펼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역사,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2001년입니다. 1월 26일로 갔군요.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점점 자기만 생각하고 남에게 무관심하는 세상에서 목숨을 내놓고 타인을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2000년 1월 26일은 제1유학생 곡 이수연 씨가 도쿄에서 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려다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이날 사고로 철로에 떨어진 취객을 비롯해서 이수연 씨 그리고 이수연 씨와 함께 취객을 구하려던 일본 사람 한 사람 등 모두 3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의인 이수연 씨가 떠난 게 벌써 23년. 3년. 네. 야, 벌써 그렇게 됐나요? 아니, 얼굴도 모르는 취객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선로 안으로 뛰어든. 대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대단합니다. 사고가 있던 그날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네, 이수연 씨의 꿈이 한국과 일본을 잇는 외교관이 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1999년 11월 달에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이날 2001년 1월 26일 금요일 날 그 도쿄에 있는 신오쿠보역 근처의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기숙사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전철역에서 사고 5분 전에 휴대전화로 여자친구에게 이제 전철 탄다 30분 후에 집에 도착한다라고 말했는데 불행하게도 이것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이 됐습니다.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취객이 선로로 추락을 했어요. 수백 명이 그걸 지켜봤는데 아무도 선뜻 나서지를 않고 있는데 이때 이수연 씨가 그 얼굴도 모르는 취객을 향해서 곧바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현장에 있던 일본인 사진작가 세키네 시로 씨도 함께 선로로 뛰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열차가 순식간에 그들을 덮쳤고 3사람 모두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네, 용기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 선뜻 나서기 힘든 상황인데
근데 그 두 사람이 뛰어들고 나서 구하려다 지하철에 들어오는 걸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나오려고 그러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서요. 네. 그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7초 정도가 있었습니다. 70m 앞에서 기관차가 추락자를 발견하고 긴급 제동을 걸었는데 그때 이수연 씨가 마음만 먹었다면 2, 3초 안에 본인만 선로 바깥으로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수연 씨와 세키네 시로 씨는 마지막까지 취객을 구한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열차에 치여 숨진 겁니다. 아이고, 자신은 살 수 있었는데 그 취객을 구하려고 끝까지 했던 그 상황을 생각하면 더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이수연 씨가 평소에도 정의감이 있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이런 청년이었다면서요. 네, 이수연 씨는 평소에도 남을 돕기를 좋아했고요. 지나가다가도 싸움이 붙은 걸 보면 꼭 말리고 볼 정도로 의협심이 있었다고 해요. 또 여동생에 따르면 이수연 씨는 중학생 때부터 가난한 아이를 보면 옷을 벗어줘서 부모님께 야단을 맞곤 했을 정도로 심성이 착했다고 합니다. 이수연 씨 아버지는 수연이는 평소 잘못된 일을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아마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선로로 뛰어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평소 이수연 씨가 쓰던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철규 씨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나는 내가 젊다는 것을, 건강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울 것이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울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젊은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일 것이다. 나는 젊고 건강한 대한민국의 젊은이다. 네, 일기에 써 있었네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울 것이다. 네. 평소 이수연 씨의 정의롭고 또 용감한 성격을 잘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이수연 씨의 이런 의로운 행동, 평소 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일본인들에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다죠? 네, 이수연 씨 사건이 알려지고 국내 언론뿐 아니라 일본의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하고 희생을 보도하고 애도를 표현했는데요. 2000년도 초에 한창 일본에서 반한 감정이 심하던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분위기가 이 사건을 계기로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한국인 유학생이 낯선 일본인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다 하는 이 소식이 일본 국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던 거죠. 혐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었던 신오쿠보에서는 추모의 물결이 반대로 이어졌고 당시 일본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주요 인사들이 조문을 오는 등 경직되었던 한일 관계에 새바람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야, 이수연 씨는 떠나면서 한일 외교관의 역할을 톡톡히 했군요. 네, 네. 예, 비록 26년의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의 희생을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네, 사고 이후 지금까지 일본 각지에서 2,300통에 이른 편지가 도착을 했고요. 이 고귀한 희생 이후에 이수연 씨 부모님은 매년 일본을 찾아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있고 당시 일본 사람들이 전달한 성금으로 아들의 이니셜을 딴 LSH 아시아 장학회를 설립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가교가 되겠다는 이수연 씨의 꿈을 부모님이 대신 실현을 한 거죠. 한일 관계가 어려울 때도 이수연 씨에 대한 추모는 이어졌고 2019년에 이수연 씨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일본 외무상이 조의를 표했습니다. 또 이수연 씨가 떠난 신오쿠보역에는 이수연 씨를 기리는 추모 동판이 있는데요. 해마다 1월이면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로 벌써 23주기가 됐는데요. 26살 한국 청년이 보여준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면서 삶이 각박해도 주위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정의감 이걸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수연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봤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역사 속으로 이끌어 주신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사계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일매일 올라가는 반찬이요. 네. 어제와 똑같다 그러면 어떠세요? 그렇게 먹고 있는데요. 야.
많은 주부님들이요. 이제 반찬 고민을 하실 때 아유 어제와 똑같으면 조금 싫은데 오늘은 조금 다른 재료를 가지고 또는 똑같은 재료를 해도 다른 맛으로 한번 변신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흔한 재료 두부의 대변신을 준비를 했습니다. 두부 좋다. 네, 두부 네. 지금 엄청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근데 이 두부를 가지고요, 아주 맛있게 신박한 맛으로 제가 변신을 시킬 건데요. 바로 두부 향신조림입니다. 두부에다가요, 향신채인 마늘종을 넣어서 조금 색다르게 조림을 만들었더니 아주 품위 있는 메뉴가 좀 탄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연근 있죠. 네. 이 연근과 두부를 같이 결합을 시켰더니 요거는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던 메뉴가 하나 탄생을 네, 했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두부의 변신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두부로 만드는 반찬 하면은 뭐 두부 뭐 있어요? 김치, 두부김치, 그렇죠. 부침, 두부 네. 조림 요 정도 네. 생각하는데 오늘 신박한 또 새로운 또 메뉴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두부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이 두부를 시장에 가서 좀 사왔어요. 시장 두부가 손두부라 굉장히 튼실하고 일단은 밀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씹히는 맛이 있고요. 부쳤을 때 포만감이 굉장히 크죠. 네. 그리고 한 모만 부쳤는데도 굉장히 크게 그다음에 많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두부를 먼저 제가 밑간을 조금 해야 되는데요. 왜 밑간을 하냐면 두부는 아무래도 수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수분을 조금 빼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두부를 되도록이면 좀 크게 썰을게요. 한 1cm에서 1.5cm 폭에다가 그다음에 사방 한 4, 5cm가량 이렇게 썰어주세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런 탈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제 밑간할 때 소금만 조금 뿌려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간수가 조금 빠지면서 두부에 훨씬 더 고소한 맛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간수가 빠지면은 두부가 훨씬 더 밀도가 이렇게 촘촘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소금을 좀 뿌려 놓습니다. 그 위에다가. 그럼 네. 어느 정도 절임을 하느냐? 요것도 재운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준비를 하시면 두부가 아주 뽀송뽀송하게 잘 익혀집니다. 네.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15분이 지났더니 두부가 어떻게 됐냐? 바로 요 모양이 됐어요. 보세요. 아까보다 훨씬 더 촘촘해졌어요. 네. 단단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고소해요. 그래서 수분이 조금 빠지게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요. 아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준비하냐면 바로 마늘종을 준비를 할 건데요. 이 마늘종은 보면 이게 쪽이 이렇게 있죠. 네. 그거는 잘라내고 그 다음에 요거를 아주 잘게 썰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요거는 우리가 같이 양념으로 해서 먹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잘게 썰어주세요. 마늘종을 쫑쫑쫑쫑 네. 이렇게 썰어주세요. 그래서 마늘종이에요. 아, 그래요? 산에서 고추장 찍어서 이렇게 먹는 그래도 맛있죠. 네, 맞아요. 그렇게 막걸리집에서 주는 데 있지 않아요? 그 산 위에 뭐 하나 있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 썰어주시고요. 아무래도 이 마늘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향이 좀 있기 때문에 향신채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썰어서 집어넣으면 아이들 이런 거 잘 안 먹는데 요거는 잘 먹어요. 이렇게 해서 같이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하면 바로 대파를 준비할 건데요. 대파도 이렇게 같이 썰어주세요. 이 모양 그대로. 송송송송. 네. 또 파 안 먹는 아이들 있잖아요. 파 안 먹는 아이들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이거 너무 쉽죠? 네. 네네. 이건 뭐 살림 안 하는 좀 서툰 예인 씨도 잘 하실 거예요. 저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씨 살림 서툴구나. 많이 서툴죠. 네. 요리도 잘 못하고요. 네. 근데 예인 씨 잘하는 거 많은데 뭐 여기서 배워가지고 잘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가끔 뭘 하면 저희 남편이 좀 놀라요. 맛있다고 이걸 그러세요. 알고 있어? 오. 이렇게. 아니 가끔 해서 그래.
아, 그런가? 가끔 하면은 리액션이 원래 좋아요. 그렇죠? 네. 그래 놀래줘야 다음에 또 하거든. 아, 자, 일단 이렇게 지금 대파하고요. 마늘종을 준비를 했어요. 그랬으면 후라이팬을 좀 뜨겁게 달군 다음에 여기에다가 식용유를 좀 붓는데 네. 식용유를 3큰술 정도 넉넉하게 부어주세요. 넉넉하게. 그래서 마늘종하고 대파를 넣고 대파. 같이 볶아주세요. 아, 이게 향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요거 향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걸 많이 볶아요. 난 대파 볶을 때 그 향이 너무 좋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향이 쭉 올라와야 여기에다가 이제 두부를 붙이면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맛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두부조림하면 어머님들이 한번 노릇노릇하게 부쳐내고 그다음에 양념장 따로 만들어서 다시 후라이팬에 올려서 양념장을 끼얹어서 물 조금 넣고 졸이시잖아요. 네. 대부분 다 이게 정석의 레시피인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늘종 있고 대파 있으니까 그냥 바로 여기에다가 두부를 올려서 졸여주면 훨씬 더 맛있겠죠. 자, 그럼 이제 두부를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좀 치워요. 치우고 나서 아까 제가 요거 다 수분을 빼놨잖아요. 네. 요거를 이제 올리는 거예요. 저기 또 수분이 있어. 이것만 먹어도 얼마나 맛있겠어요. 아, 좋죠. 그렇죠? 아, 저 막 파향, 네. 마늘종 향 이게 두부에 싹 배어드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요 앞에 서 있잖아요. 네. 마늘종 향이 이렇게 싱그러울 수가 없어요. 아, 마늘 좀 맛있어요. 아우, 맛있어요. 네. 그냥 고추장만 찍어 먹어도 네. 맛있어요. 저기 또 멸치하고 어울린다. 아, 그래요? 두 개가 왠지 그 막걸리하고 조합이 맞을 것 같은데. 또. 그거죠. 두부도 마찬가지. 아, 맞아요. 자, 요렇게 해서 요걸 이제 붙여요. 붙이는데 붙일 때 그냥 붙이지 마시고 저 식용유를 흡수하고 있는 마늘종을 위에다 이렇게 부어가면서 붙여주세요. 덮어줘요, 이불처럼. 입을 덮네 진짜. 아, 색도 이쁘다. 하얀 순백에 이제 그렇죠. 초록이 올라. 요것만 먹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아 그렇겠어요. 네. 근데 요거는 약간 80% 정도의 맛이 있긴 하나 한 20% 정도가 약간 모자란 맛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20%를 채우려면 저희가 여기다가 양념장을 만들어야 양념. 돼요. 예전엔 동네에 두부 공장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네, 맞아요. 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도 두부 공장이 있어서 갓 나온 두부를 그렇게 갖다가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요즘에는 그 자전거 있잖아요. 네. 그 옛날 자전거 타고 두부 파는 게 없죠? 아 오긴 와요. 아, 그래요? 두부하고 계란하고 같이 팔잖아. 있구나, 아직. 달걀하고 계란. 뭔가 그 부분에 사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불을 살짝 제가 줄이고 그 다음에 저는 뭐 할 거냐면 바로 양념장을 만들 거예요. 자, 볼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 두부 향신채 조림에 가장 선행돼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고춧가루 선택이에요. 고춧가루를 보통 이제 굵은 고춧가루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림할 때는 약간 중간 그 굵기에 약간 가는 고춧가루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고춧가루를 진간장에다가 먼저 이렇게 해서 좀 개해 주시는데 진간장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풍미를 준다 그랬잖아요. 네네. 국간장은 감칠맛을 주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물엿을 좀 넣어주세요. 설탕을 넣게 되면은 고춧가루에 엉겨서 설탕이 좀 잘 안 녹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물엿을 먼저 좀 넣어주시고요. 달달한 맛도 있겠네. 네. 근데 그닥 많이 달지 않아요. 그래요? 네, 쌀조청을 넣기 때문에 많이 달지 않고요. 집에 만약에 쌀조청 없고 올리고당 있다 그러면 올리고당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바로 그냥 참기름을 넣어주세요. 아.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마늘을 안 넣었어요. 네. 보통 이제 조림하면 마늘까지 넣잖아요. 안 넣은 이유가 있어요. 마늘종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마늘을 안 넣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끼얹어 주세요. 아, 그러네. 이미 마늘 향을 다 안고 있는데 거기다 네, 또 마늘 넣을 맞아요. 이유가 없겠네요. 마늘종. 그렇구나. 야, 맛있겠다. 향 날라와요. 아니, 색감이 왜 저렇게 예뻐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쁘죠? 여기까지 하얀색, 향 초록색, 날라와. 빨간색이 섞였네. 네. 우리가 보통 요리는요, 맛으로 먹지만 일단 눈으로 먼저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먹는 음식이 그렇게 맛있어요. 눈맛. 맞아요. 뭔가 굉장히 고급 요리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죠. 아니 근데 한겨울인데 봄 음식 같은 느낌도 들고. 네. 파릇파릇하니까.
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맞아. 요거 이렇게 보니까 약간 추위가 좀 가시지 네. 않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살뜰하게 이렇게 조림을 해주시면 돼요. 맛있겠다. 중간중간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두부조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뒤집어 주는데 여기서는 안 뒤집나요? 왜 안 뒤집어요? 이제 뒤집어요. 뒤집어요? 네. 뒤집구나. 뒤집어서 간이 배이도록 이렇게 준비를 노릇하게 저기 구워진 네. 거 보세요. 뒤집네. 저기 아까 식용유 넣었었죠? 예. 그렇죠. 처음에 이제 네, 마늘 네. 쪽이랑 파 기름 내면서 그때 네. 식용유를 좀 넉넉히 충분히 둘렀죠.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구워질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요게 구워질 동안 옆에 미리 조금 좀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요게 좀 되려면 한 3분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네네. 근데 저한테 오늘 주신 시간이 짧기 때문에 3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다 할 건데 요거 지금 다 졸였더니 요렇게 모양이 나왔거든요. 보세요. 모양이 나왔죠. 요거에다가 잘 졸여졌다.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 네. 좀 넣어주시고요. 나는 매운 거는 조금 별로고 그냥 색깔만 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붉은 고추 우와.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지막에 깨를 좀 이렇게 좀 뿌려주세요. 진짜 맛있겠네요. 와, 그래서 비주얼이. 요거를요. 밥도둑이겠는데. 요거를요. 요거 지금 조림에 있는 조림 요거 양념장 있잖아요. 요거까지 같이 밥에다가 끼얹어서? 올려서 야, 비벼서. 아우. 그러면 정말 먹어야죠. 맛있거든요. 야. 그러면 제가 요거 그릇에다 좀 담아 드릴게요. 예. 저 프라이팬에다 밥 볶아 먹고 싶다. 그죠, 그냥 저 그대로 밥 이렇게 버터 좀 해가지고 넣고. 하면 맛있겠다. 자, 우리 철규 씨 요거 좀 가져가실래요? 네. 오늘은 평소보다 밥을 많이 주셨네. 왜냐하면 오늘 요리들이 다 밥도둑이라 네.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렇게. 맛이 없을 수가 없겠어요. 저는. 그렇죠. 저 양념하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그냥 제가 지금 안 먹고 향만 맡아봤거든요. 어머, 향. 향으로 그냥 끝났어요. 어머. 그렇죠? 향이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끝났어. 요거 한번 이렇게 뚝 잘라서 그냥 근데 이게 맛이 고급지네. 그쵸? 굉장히 고급지죠? 그 한정식집에서 주는 두부 같아요. 야, 이 마늘종이요. 네. 식감이 진짜 좋네요. 엄청 물로 또 좋죠. 구워내니까 더. 네, 맞아요. 야, 자, 이제 두 번째 요리를 제가 진행을 할게요. 이 두 번째 요리는요, 일단 두부를 요렇게, 만약에 손두부를 샀다 그러면 한 모에서 반모 정도만 준비를 하시고요. 반모면은 요거 한 340g 정도 됩니다. 만약에 마트에 있는 팩두부를 샀다 그러면 그냥 한 팩 다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으깨주세요. 저거 아이들 하라 그러면 정말 너무 좋아할 것 재밌어요. 같아요. 네. 이렇게 으깨주세요. 으깨서 아무 양념하지 않고 이렇게 으깨만 주세요. 이렇게 으깨놨어요. 으깨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연근을 필요한데 연근은 이렇게 잘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썰어서 근데 썰어서 그냥 놓지 마시고요. 썰어서 어떻게 하느냐 식초를 약간 넣고 헹궈 주셔야 돼요. 약간 헹궈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썰어서 헹굴게요. 이렇게 해서 아주 얇게. 왜냐하면 연근이 이렇게 사각사각 하잖아요. 네. 네. 사각사각 하는 게 두부하고 같이 볶아지면 아삭아삭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각사각한 이 연근을 식초물에 살짝 해서 갈변을 조금 없애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갈변이 되면 맛이 어떻길래 갈변을 안 해야 된다고 하나요 하시잖아요. 우리 보통 쇠맛이 난다 그러죠. 네, 그 쇠맛이 나요. 갈변을 하게 되면. 그래서 갈변을 안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 썰어서 요거를 식초에다가 담가서 비벼서 건지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좀 얇게 썰어야 애들이 그나마 좀 먹더라고요. 그렇죠. 두꺼우면 잘 안 먹어요.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식초에다가 버물버물해서 네. 건지시는데 그냥 건지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물기를 좀 빼주셔야 돼요. 저게 뭐 오랫동안 담가둬야 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선생님? 아니에요. 그냥 바로
비벼서만 건지시면 돼요. 그리고 식초의 양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식초에 촛물이 배어서 맛이 없으니까 딱 소금 1작은술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2분의 1 작은술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물기를 조금 빼주세요. 자, 그랬으면 요리는 이제 다 끝났어요. 너무 간단하죠. 다 끝났어요? 이 요리는요. 이중 MC님께서 오늘 저녁에 당장 하셔도 돼요. 그래요? 그렇게 쉬워. 그렇게 한다네요? 이제 이게 끝이에요. 아. 자, 그랬으면 이제 요거 이제 갖고 오세요. 갖고 와요. 갖고 와서 어디로 갖고 오느냐? 바로 불을 켜세요. 맛있겠네. 요 불이 맨날 이렇게. 자, 이렇게 불을 켜주세요. 불을 켜고 이제 여기에다가 기름을 두르는데요. 요거 지금 식용유예요. 식용유. 그리고 요거는 지금 들기름인데 들기름을 좀 나눠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2스푼만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달궈졌죠? 그럼 여기에다가 먼저 연근을 넣어요. 벌써 비 내리는 소리가 나네요. 네. 이거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아까 준비한 두부도 지금 두부를 넣어요? 넣어요. 고소하겠다. 네. 그래서 얘를 볶아요. 아주 많이. 지금 두부에는 양념이 안 된 상태잖아요. 네. 그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요거를 막 볶아주세요. 어느 정도 볶느냐? 요 연근이 아까는 제가 썰을 때 바삭바삭 소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렇죠? 바샤샥 바샤샥. 근데 연근을 씹었을 때 아작아작 소리가 날 정도까지 볶으세요. 자, 그래서 옆에 이렇게 제가 좀 볶아놨어요. 이렇게 볶아놨더니 어때요? 두부하고 연근이 좀 엉겼잖아요. 그쵸? 약간 엉겨 있죠? 이 상태에서 네. 우리가 나머지 들기름을 부어요. 준비한. 그리고 쪽파를 넣으세요. 쪽파를 듬뿍 많이 넣으면 더 좋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깻가루를 좀 넣어요. 정말 고소하겠어요. 그리고 요거 하나 꼭 넣으셔야 돼요. 요거 통들깨거든요. 이 통들깨 씹히는 맛이 굉장히 좋아요. 요거까지만 넣으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간을 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어요. 했잖아요. 간을 요 소금을 아, 이렇게 해서 간을 하세요. 어느 정도 하느냐? 1작은술 정도만 뿌려서 간을 하세요. 요걸 이제 볶아요. 맛있게. 아이고, 맛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요거 맛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아마 잡수시면 와, 두부하고 연근이 이렇게 입안에서 궁합이 좋구나 하실 거예요. 끝, 다 됐어요. 자, 그럼 제가 담아 드릴게요. 네. 진짜 이거 이재용 아나운서도 하실 수 아니, 저 있겠는데요, 궁금해요. 정말? 너무 간단한데요, 무슨 맛이 이거? 나요? 이거 정말 간단해서 요거 아마 오늘 당장 재료만 있다 그럼 바로 하실 수 있어요. 저 완전 건강식인데. 네. 그래서 이름이요, 범벅이에요. 네. 연근 두부 범벅 볶음이에요. 아까 건 두부 향신조림. 네. 이거는 연근 두부 범벅 볶음. 네. 향신조림도 진짜 네. 맛있어서 저희 다 먹었는데 요것도 한번. 이렇게 잡숴보세요. 네. 연근 좋죠. 연근은 늘 조림 이런 걸로 해서 먹었는데 이건 좀 색다른 조리법이잖아요. 이런 거 가끔가다 해주셔야 요거 맛있어요. 와, 뭔지 아시겠죠? 선생님 이거 톡톡 입안에서 터지는 그게 바로 통들깨. 통들깨가. 네, 야, 맞아요. 이거 꼭 들어가야겠네요. 네. 근데 이것도 고급스러운 맛이네요. 그쵸? 근데 들기름 향에 통들깨는 고소하면서 진짜 고소하네. 맞아요. 맛이. 그리고 요거는요, 간을 정말 소금 1작은술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밥 없이도 아침에 바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다이어트에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은요, 네. 통밀빵 치아바타 있잖아요. 네. 고기에다가 꿀을 약간 넣고 요거 위에 얹어서 오픈 바게트로 잡수시면 아주 맛있게 또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또 산사 음식 같기도 해요. 와, 근데 그래요? 네. 맛이 어쩜 이렇게 고급스러워요. 그렇죠. 네. 정말 고급 한정식 집에서 먹는 그런 맛이에요. 만약에 집에 김이 있다 그러면 김밥김이 있다 그러면 김밥김에다가 밥 조금만 넣고 요 연근 두부 범벅볶음 넣고 말아서 김밥처럼 드셔도 아주 맛있어요. 네. 합니다. 고소해.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저 다음 주도 혹시 준비되어 있어요? 다음 주는요, 지금 SNS에서 좀 핫한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개발한 메뉴인데요. 그 메뉴 전이거든요. 1탄, 2탄 시리즈로 쭉 해드리겠습니다. 전을 1탄, 2탄으로? 네. 이제 명절 다가오니까. 맞아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오늘도 북극 한파의 기세가 이어집니다. 살을 애는 듯한 바람에 체감 온도는 더 낮아서 온종일 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동파사고와 한랭 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나흘째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 발효 중인데요. 이들 지역에서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고요. 이번 한파는 내일 낮부터 차츰 풀릴 전망입니다. 오늘 한낮 기온도 함께 알아봅니다. 서울은 0도, 대전 2도, 대구는 4도가 예상되는데요. 어제보다는 기온이 올랐지만 그래도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네, 서해안에 내리던 눈비는 점차 잦아들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에는 최고 5cm 정도의 눈이 더 올 텐데요. 눈이 온 곳에서는 빙판길 조심하시고요. 오늘 그 밖의 전국 하늘은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풍 전망입니다. 오늘도 전국에서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데요.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이 되겠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동해안의 대기도 건조해질 전망이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네. 체온 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또 날이 굉장히 건조해서 네. 화재 소식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 오늘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